안녕하세요. 시지프스의 책방지기입니다. 겨울답게 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덮친 것 같은데요.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추위에 방 안에서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만화책을 보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더라는 미국 작가 로버트 풀검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세일즈맨, 화가, 목사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는 유치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제가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생활하면서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사람들은 어린 시절 배웠던 기본적인 삶의 방식들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지금의 현대사회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런다고 남보다 더 많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은 이미 어린 시절 배웠는데 어른이 돼서 잊어먹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과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편과 내 단골 이발사 편, 뻐꾸기 시계 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그 해에 지킬 신조를 쓰는 것이 나의 오랜 습관이다. 젊었을 때는 생각나는 것을 모조리 써 넣으려 했기 때문에 새해의 신조가 여러 페이지에 걸치곤 했다. 마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존재의 의미에 관한 모든 갈등을 풀어주기라도 하는 양. 그래서 그것은 때로 대법원의 훈령서 같은 느낌을 줄 때조차 있었다. 요사이는 이 신조가 많이 짧아졌다.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익살맞고 때로는 부드럽다. 나는 계속해서 연구하여 신조를 써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쉽고 간결한 말로 적어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게 되었다. 때묻지 않은 이상주의를 충분히 함축시켜서 간결해야겠다는 영감은 어느 주유소에서 떠올랐다. 나는 내 낡은 차에 옥탄가 높은 최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워 넣었다. 그러자 이 오래된 굴타리 차는 고급 휘발유가 부담스러워서 교차로를 돌 때마다 털털거렸고 비탈을 내려갈 때는 쿨커덕 트림을 해댔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 마음과 영혼도 때때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급 지식을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그만 그것에 짓눌려서 선택이 필요한 인생의 교차로에서 번번이 털털거린 것이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거나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검토된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해의 신조를 쓰며 나는 뜻 있게 사는데 필요한 것은 거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 그것을 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는 것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글쎄 그건 또 다른 문제이리라. 내 신조는 이렇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지혜는 대학원이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 모래성 속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것들이 바로 아래에 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배우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가서는 차조심하고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경이로운 일에 눈 떠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서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금붕어와 애완용지와 흰지, 그리고 심지어 일회용 컵 안에 심어놓은 작은 씨앗조차도 모두 다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림 동화책과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익힌 가장 의미 있는 낱말인 이것파를 기억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황금률과 사랑과 공중도덕, 그리고 생태학과 정치학과 평등과 건전한 생활까지. 이들 항목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를 골라 그것을 세련된 어른의 말로 고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 정부 또는 세계에 적용해보라.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경우에 들어맞고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 만일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오후 3시쯤에 쿠키와 우유를 먹고 나서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또 어느 나라에서나 물건을 발견했던 자리에 늘 그대로 두고 자기가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운다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삼는 상황도 생각해보라.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밖에 나갈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은 진리이다. 내 단골 이발사. 머리카락은 한 달에 1.7cm쯤 자란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 모르지만 함께 이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워싱턴시가 그것을 일러주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16년 동안에 이발사들이 내 머리에서 240cm 남짓한 머리카락을 깎아냈다는 소리다. 예전 같으면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미리 예약을 해두려고 전화를 했다가 내 이발사가 건물 관리인으로 가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는 나의 이발사인데. 마치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의 친부는 머리를 어떤 식으로 깎을 것인가 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로 굳게 맺어져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저 이발사와 손님의 관계로 만났다. 그러다가 노동자 계급의 무식한 이발사와 자익의 인텔리 목사의 관계로 진전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우리의 위치를 탐색하였다. 우리는 인권과 월남전과 여러 선거에 관하여 언쟁하곤 하였다. 우리는 좀 별난 방식으로 점차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었고 또 서로에게 믿음직한 친구, 고해를 들어주는 이,
충고해 주느니 그리고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30대를 거쳐 40대가 되도록 우리는 그래왔다. 토의하고 논쟁하고 농담도 하곤 했지만 언제나 뭔가 사려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다. 결국 나는 그의 단골 손님이었고 그는 면도칼을 쥔 이발사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부친이 시골의 경찰관이었고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랐으며 인디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도 역시 작은 마을 태생이며 흑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의 아이들은 같은 나이 또래여서 우리는 그 또래의 아이를 둔 부모들의 겪는 고충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아내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자동차나 잔디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가 휴일이면 무료 봉사로 양로원의 노인들에게 이발해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도 또한 내가 하는 몇 가지 좋은 일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발소가 아닌 곳에서는 그를 만난 적이 없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와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없다. 하지만 그는 내 삶에서 퍽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돌이켜보건대 이웃집 사람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였을 성싶다. 우리의 이 묘한 친분은 얼마쯤은 둘 사이의 특별한 거리감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떠난 곳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더 이상 이발하고 싶지도 않다. 머리가 240cm나 자라서 이상해 보이든 말든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목사와 신도 사이가 그렇듯이 어쩌면 길 모퉁이의 가게집 주인이나 동네의 자동차 정비공, 주치의, 선생님, 이웃사람,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다 그럴 것이다. 늘 그곳에 있으며 사소한 일에서나 중요한 일에서나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며 또 살맛나게 해준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에게서 배우며 우리에게서 무언가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헐값에 넘기지 말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할 뚜렷한 증거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이 어느 착한 사람의 소원 한 가지를 두어 주었다는 수피 교도들의 옛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사람의 소원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며 다니고 싶은 것이었다. 신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뒤에 신은 그의 소원이 아주 훌륭하게 여겨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뻐꾸기 시계. 나는 늘 뻐꾸기 시계를 갖고 싶었다. 1시간에 한 번씩 튀어나와서 삶에 관한 실존적 견해를 외쳐대는 갖가지 환상적인 조각으로 꾸며진 작은 새가 들어있는 바로크 양식의 커다란 독일제 시계를 말이다. 그래서 하나를 구했다. 가장 훌륭한 친구이자 우연하게도 아내가 된 지금 나와 한 집에 사는 그녀를 위해서.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내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선물을 내가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서 먼저 그녀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선물을 주었다가 내가 그것을 돌려받으면 나는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받고 나는 선물을 얻는다. 나는 그것이 심술궂어 보이긴 해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란 것을 알고 있다. 어쨌든 나는 진짜 골동품 뻐꾸기 시계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그 가게에서는 새 뻐꾸기 시계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특별히 싼 값에 팔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를 샀다. 상자 위에는 작은 글씨로 2가지 사항이 적혀 있었는데 난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하나는 한국제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립을 좀 해야 함이라는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자잘한 부속품이 든 5개의 플라스틱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진짜 인조나무라고 적힌 바바리아 고산지대의 염소지기 오두막집 모형이 들어있었다. 또 그 집을 완벽하게 꾸며줄 밤비의 언미처럼 생긴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슴의 머리도 있었다. 나는 다행히 부속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립하여 벽에 달았다. 시계줄을 달아서 그것을 흔들어 놓고 물러섰다. 그것은 꽤 듣기 좋게 똑딱거렸다. 여태까지 내가 뭘 조립해서 그렇게 잘 되어간 적은 없었다. 그 망할 것이 실제로 움직였다.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고 작은 문이 열렸다. 그러나 작은 새는 나오지 않고 그 작은 구멍 깊숙한 곳으로부터 짓눌린 듯한 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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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다. 뻑까 소리 3번? 겨우 이건가? 이게 전부인가? 그러나 시계바늘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진짜 인조나무로 만든 바바리아 고산지대의 염소지기 오두막집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새는 그 속에 있었다. 나는 얼음 깨는 송곳과 젓가락으로 그 새를 나오게 하려고 애써 보았다. 새는 축 처져 있는 것 같았다. 시계를 3시로 고쳐보았다. 시계는 똑딱거렸고 이어 띵 소리가 났다. 문이 활짝 열렸지만 새는 나오지 않았다. 오두막집 뒤 어둠 속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났으나 꾹 소리는커녕 깍 소리도 나지 않았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강제로 움직이게 하라는 원칙에 따라서 나는 고무방망이와 옷걸이로 두들겨주고 세차게 흔들었다. 시계 바늘을 또 돌려놓았다. 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목 둘레에 용수철이 감긴 작은 새의 시체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뻐꾸기 시계의 새를 죽인 사람은 아마 많지 않으리라. 그런데 내가 그 짓을 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여보 당신에게 주는 뻐꾸기 시계요. 그러나 새는 죽었다오. 하고 말하는 내 모습이 그림을 보듯 훤히 떠올랐다. 난 정말 그렇게 했다. 그녀에게 시계를 주었다. 그러고는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얼마 동안 시계와 죽은 새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시계와 새가 우리 집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여러 번 지나갔다. 하지만 그 뻐꾸기 시계 이야기는 우리가 연말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마다 두고두고 입에 오른다. 그들은 웃는다. 그러면 나의 아내는 나를 보고 싱긋 웃는다. 나도 싱긋 웃어 답한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진짜 뻐꾸기는 시계 속의 그 새가 아니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뻐꾸기 시계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포장 상자에 적혀있던 말에서 비롯되었던 추억이다. 거기에는 조립을 좀 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최선의 것을 조립해서 사람들에게 줄 것.
그리고 기쁨이 다시 불타오르도록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일 것. 정든 새 뻐꾸기여, 어디 있든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길 빈다.